한국 방산 무기 실전 성능에 감탄하며 서방 무기 중심의 편견이 깨지고 있습니다. 아세안은 지금 괴물 자주포라며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찾고 있습니다. 처음엔 가성비 조립품이라 조롱하며 무시했던 자주포 K9, 한국 K9이 단 3분 만에 사격 준비를 끝내 초탄 명중 후 15초에 세 발을 서로 또 다른 궤적으로 쏴 TOT로 적 포병 진지를 동시에 타격하는 괴물 자주포를 보고 지키기 위해 만든 무기라며 경의를 표했다고 하는데요. 태국, 캄보디아 국경 산악과 정글에서 활약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요 잠시만요. 보시기 전 잠시만 시간 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육군에서 포병 도리를 연구했고 나토 연합훈련에서 화력평가관으로 일했던 아세안 지역 군사 고문관 장 마티웨 라베뉴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의 산악과 정글에서 시작되지만 그보다 앞선 자리에서 이미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아세안 각국은 오래전부터 포병 전력 교체와 같은 질문을 반복해왔습니다. 덥고 지늘기 깊은 곳에서 포가 제때 움직일 수 있는가? 산비탈에서 방열을 끝내고 반격에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그 질문에 서방의 해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좋은 장비는 값이 비싸고 좋은 성능은 평지와 도로가 받쳐줘야 한다는 전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의에서 미국 업체의 제안서가 자연스럽게 기준이 되었고 다른 나라 장비는 비교표에 아래쪽으로 밀려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날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아세안 긴급 실무회의에서 각국 참모들은 위성 지도와 교량 하중표를 띄워놓고 산길을 따라가며 가능한 장비만 좁혔습니다. 여기서부터 길폭이 줄어들고 여기서부터는 노면이 무너진다. 장마철엔 바퀴가 헛돈다. 이런 조건이 이어지자 누군가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뭘 숨겨놨다고 해도 여기서는 못 쓴다. 그 말이 회의실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전자와 조선에서 성과를 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포병은 다른 세계라는 편견이 더 강했습니다. 결국 많은 이들이 한국 장비를 가성비 조립품 정도로 규정했고 서류 가방 속에서 끝날 이야기로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회의 말미에 예외처럼 끼어든 자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훈련 참관 기록 요약본이었는데 제목부터가 지나치게 단정적이었습니다. K9 급속 사격 성능? 재확인 처음엔 누군가가 문서를 잘못 올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 노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지 상태에서 사격 준비 30초 급속 사격 15초 내 세발 최대 사거리 40km 이상. 저는 순간적으로 오류를 의심했습니다. 장비가 좋다는 말이 아니라 산악정글 환경에서 저반응 시간이 유지된다는 부분이 특히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악천후와 통신 지연이 겹치면 좌표 전송만 늦어져도 포대 전체가 굳어버리는 사례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30초라는 값은 준비가 아니라 거의 즉시 대응에 가깝습니다. 저는 담당 장교에게 자료 원문을 요청했고 기록이 어디서 나왔는지 추적했습니다. 훈련 통제부 로그와 사격 통제 장치의 자동 저장 데이터가 함께 첨부되어 있었고 시간, 기록이 서로 일치했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믿기 어려워서 제가 직접 검증 절차를 제안했습니다. 위성통신 지연을 가정한 조건 노면이 젖은 경사 진지 포신 안정화가 흔들리는 구간 이 세 가지를 묶어놓고 다시 계산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옆자리의 한 참모가 제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대령님, 그거 한국 기록은 원래 과장이라던데요. 그 말이 저는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근거 없이 낮춰보는 태도는 데이터 앞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재확인 과정에서 더 당황스러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사격 기록의 분산 값이 좁게 유지됐고 탄도 계산 입력이 수동이 아니라 자동 추천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장비가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장비가 먼저 해답을 내고 사람이 따라가는 구조였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전장에서 먼저 쏘는 쪽이 아니라 먼저 움직이는 쪽이 아니라 먼저
계산을 끝낸 쪽이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산이 K9에서 끝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용히 준비해왔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느낌이 퍼졌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은 마지막까지 버텼습니다. 문서만으로는 믿을 수 없다. 실제 전투 같은 혼란 속에선 저런 값이 무너진다. 저는 그 반응을 이해했습니다. 서방의 교과서로는 저 숫자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이 자료가 거짓이라면 너무 위험한 거짓이고,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아세안의 전장 상식이 통째로 바뀌는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멈춘 곳이 바로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의 산악과 정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숫자는 종이 위가 아니라 포연 속에서 다시 찍히게 됩니다. 국경지대에 도착하자 저는 온몸으로 열기와 습기를 느꼈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땅은 질척했고 길은 끊긴 곳이 많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포병은 느려지고 느려진 포병은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결론을 정해 두었습니다. 한국의 기록이 아무리 좋아도 현장에서는 결국 똑같이 늦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세안 감시단은 일부러 최악의 구역을 시험장으로 잡았습니다. 비탈진 산길, 중턱 지늘기 고여 궤도가 반쯤 잠기는 저지대, 숲이 우거져 신호가 약해지는 지대, 이세 곳이었습니다. 표적은 15km 떨어진 모의 적 포대였고 좌표는 위성만 통해 내려오게 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온 장비는 서방제 자주포였습니다. 방열에만 7분이 걸렸고 발사까지 9분을 넘겼습니다. 초탄 오차는 35m였습니다. 교범 기준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전장에서는 위험한 수치입니다. 두 번째 장비는 방열 자체는 빠르지만 통신 지연이 생기자 자동 계산이 멈추고 인력이 다시 입력해야 했습니다. 발사까지 6분 이상이 소요됐고 두 번째 탄은 20m 이상 벗어났습니다. 그제서야 한국 K9 차례가 왔습니다. 참관단의 눈빛에는 기대보다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이 숨겼다는 말 자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또한 기록이 깨지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K9이 멈추자마자 차체가 미세하게 흔들리며 자세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지지대를 펴는 대신 서스펜션이 하중을 재분배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고 수평 보정 완료 표시가 떠오르는데 15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위성 좌표가 들어오자 사격 통제 장치는 3개의 탄도를 동시에 제한했습니다. 고각, 중각, 저각으로 나뉘었고 목표 도달 시간은 같은 값으로 맞춰졌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오류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기록에는 계산 오차가 2m 이하로 표시돼 있었고 반응 시간은 30초에 가까웠습니다. 초탄이 발사됐고 드론 화면의 명중 표시가 표적 중심에 겹쳐졌습니다. 오차값은 4m 이하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산악과 정글에서 저 정도 값이 유지된다는 건 상식각기였기 때문입니다. K9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탄이 서로 다른 각도로 이어졌고 15초가 되기 전에 세 발이 같은 순간에 꽂혔습니다. 타임온 타겟 성공 표시가 남았고 모의 적 포대는 한 번의 폭격처럼 사라졌습니다. 참관단은 즉시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센서가 과대 보정됐을 것이다.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섞였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로그 드론 영상 위성 기록 시간을 맞춰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록이 같은 흐름으로 이어졌고 오차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작았습니다. 그제서야 회의실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가성비라는 단어로 밀어넣던 시선이 숫자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험이 끝나도 인정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세안 통제부는 두 번째 검증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위성 신호를 끊고 지상 중계기만 쓰게 했습니다. 진흙 깊이가 무릎까지 올라오는 저지대에
포진지를 잡았고 통신 지연도 인위적으로 삽입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보통 반응 시간이 분 단위로 늘어납니다. 저도 이번엔 K9 기록이 무너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통제 화면은 제 상식을 다시 부정했습니다. 지상 중계로 들어온 좌표가 입력되자 K9의 사격 통제 장치는 지연 시간을 스스로 보정했습니다. 보정에 걸린 시간은 5초가 채 되지 않았고 예상 도달 시간의 차이는 1초 이내로 줄었습니다. 초탄이 나갔고 표적 중심 오차는 5m 안쪽이었습니다. 지연이 있는데도 첫 시험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참관단의 의심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오류를 찾는 눈이 아니라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눈으로 바뀐 것입니다. 방열 후 사격까지 걸린 시간은 35초 수준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전투 현장에서 이 값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적이 발사 준비를 끝내기도 전에 내 포탄이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한 분석관은 계산을 다시 해보며 반응 시간을 입에 올렸고 다른 참관자는 이 정도면 포병이 아니라 기동 타격 체계라고 정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버팀목이 남아 있었습니다. 실전에서는 다르다. 훈련은 정리된 환경이고 전투는 혼란이다. 그 말이 공중에 떠 있을 때 국경 감시 레이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적 포병이 전진 배치에 들어갔고 방사포 준비 동작이 포착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험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많은 사람은 K9을 여기서 멈출 장비로 봤습니다. 지금까지 보인 것도 충분히 놀라웠지만 더 깊은 구조가 숨어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클라이맥스로 향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상황실은 실시간 감시 체계로 전환됐습니다. 열대성 구름이 깔린 하늘 아래 저 포병의 열 신호가 하나둘 포착됐고 산등성이 곳곳에서 발사 준비가 진행됐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서방식 교리는 방열 안정성과 통신 정확도를 전제로 하지만 그 전제 자체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노면은 물에 잠겼고 신호는 흔들렸고 중계 장비는 지연을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참관단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누가 먼저 맞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K9 포대 화면은 달랐습니다. 각 차량이 받은 좌표와 보정 값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포대 전체가 하나의 계산 장치처럼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공개 자료로 설명해 온 네트워크형 사격 통제 방식이 처음으로 전장에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중앙이 모든 걸 지시하는 구조가 아니라 차량들이 스스로 목표 우선순위를 정하고 분산, 계산으로 해법을 도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누군가 한 대를 노려도 전체는 살아남게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효과는 즉시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적 방사포 중 하나가 발사, 준비를 키우는 순간 포대 반응 시간이 평균 12초로 표시됐습니다. 표적까지 예상 도달. 시간은 20초대 초반으로 계산됐고 각 포는 고각, 중각, 저각이 자동으로 배정됐습니다. 사람이 끼어들 틈이 없을 만큼 빠르게 해법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와도 일부는 마음속으로 버텼습니다. 계산이 빠른 것과 탄착이 유지되는 것은 다르다. 산악과 정글에서 정밀도가 흔들리면 모든 게 무의미하다. 그 마지막 의심을 깨뜨릴 장면이 곧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단순한 명중이 아니라 생존의 공포를 통과하는 과정이 되면서 클라이맥스 체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적의 첫 발사는 새벽에 시작됐습니다. 산등성이에서 불줄기가 내려꽂히듯 떨어졌고 전방 초소가 흔들렸습니다. 상황실에는 파손 보고가 빠르게 쌓였습니다. 통신장애, 레이더, 손상, 전방 포대, 방열 지연. 이 지역에서 가장 흔한 패턴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먼저 맞은 쪽이 당황하고 당황한 쪽은 늦고 늦은 포병은 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능적으로 최악을 떠올렸습니다. 미국식 교리로는 대응은 가능하지만 이 지형에서는 시간이 너무 비쌉니다. 그런데 K9 포대는 달랐습니다. 이동 중에 좌표를 받아들이고 계산을 끝냈고 멈추는 순간은 발사를 실행하는 단계였습니다. 첫 탄이 나갔고
드론 화면의 표적 중심이 사라졌습니다. 이어서 세 발 동시 탄착이 또 한 번 완성됐습니다. 타임온 타겟이 단발, 묘기가 아니라 반복 가능한 절차라는 사실이 그 자리에서 확인됐습니다. 중요한 건 폭발만이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경보가 울렸습니다. 적 대포병 레이더 가동력 추적 시작. 이 경보는 포병에게 사형 선고와 비슷합니다. 포를 쏘는 순간 위치가 드러나고 대포병 사격이 날아오면 보통 1분 안에 착탄합니다. 대부분의 참관단은 여기서 K9이 멈출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포를 쏜 뒤 이 지형에서 빠져나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K9은 포신이 열을 뿜는 와중에 이미 움직였습니다. 차량들이 동시에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고 진지 변환, 경로는 자동으로 분산 배치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이탈거리 표시가 떴습니다. 40초가 되기 전에 300m 이상, 일부는 500m 이상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에도 저는 아직 완전히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가능해도 현실의 착탄은 늘 더 빠르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클라이맥스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전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장면, 대포병 착탄 카운트다운이 화면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레이더 통제관이 착탄까지 남은 시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40초, 35초, 30초. 전장에서는 이 숫자가 삶과 죽음을 가릅니다. 상황실의 공기가 차갑게 굳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한국을 얕잡아 보던 참관단조차 숨을 삼켰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단순한 성능 시연이 아니라 승무원의 생존이 걸린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머릿속에는 오히려 제 오만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회의실에서 한국을 가성비 조립품으로 밀어넣던 조롱, 그 조롱이 지금 여기에서 사람을 죽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목을 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제발 이번만큼은 숫자가 맞아라. K9 포대는 이미 숲으로 흩어져 있었지만 적의 포탄은 좌표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한쪽에는 이전 진지의 좌표가 붉게 표시됐고 붉은 점들이 그쪽으로 몰려갔습니다. 15초, 10초, 5초. 카운트다운이 끝나는 순간 산등성이가 하얗게 뒤집혔습니다. 한꺼번에 터진 폭발이 숲을 흔들고 연기가 화면을 덮었습니다. 그 폭발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복 사격의 전형이었습니다. 좌표에 모든 화력을 쏟아붓는 방식입니다. 그 장면을 본 참관단 몇 명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저런 폭발 뒤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 속에서는 죄책감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틀린 채로 누군가를 평가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상황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통신 담당이 호출을 시작했습니다. 응답 없음이라는 잡음이 이어졌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주 낮은 엔진 소리 같은 잡음이 들렸습니다. 이어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진지 이동 완료. 승무원 전원 생존 현재 위치. 기존 좌표에서 400m 이상 이탈. 그 한 줄이 상황실의 공기를 한 번에 바꿔 놓았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이것을 운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쏘고 맞고 살아남고 다시 쏠 수 있는 구조 생존을 전제로 설계된 체계가 눈앞에서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한국에 대한 시선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두려움과 존중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생존 보고가 들어오자마자 K9 포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적의 대포병 레이더 위치가 잡혔고 네트워크는 즉시 새로운 우선순위를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명중과 기동을 봤지만 이 단계부터는 참교육이 시작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적이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마다 한국의 체계는 그보다 앞서 반응했고 그 반응은 반복될수록 더 정교해졌습니다. 표적 위치가 미세하게 이동해도 좌표 갱신은 5초 단위로 이뤄졌고 탄착 시간 분산은 1초 이내로 유지됐습니다. 반응 시간은 다시 15초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드론 화면에서 적의 레이더가 먼저 사라졌습니다.
눈을 잃은 포병은 소리만 남고 소리만 남은 포병은 더 빨리 무너집니다. 이어서 남은 발사대와 탄약 차량들이 차례로 불을 뿜었습니다. 이때부터 상황실에는 특이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을 낮춰보던 이들이 먼저 수치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5차 범위 반응, 시한 탄착 시점 이탈거리, 그들은 이제 비난할 틈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상식이 어디에서 틀렸는지를 찾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 측 관측관들조차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불쾌함이 아니라 당황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이야기해 온 네트워크 중심전이 이런 악조건에서 이런 속도로 구현되는 장면은 보기 드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속삭이듯 짧게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식이면 계산이 아니라 본능이다.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포대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표적을 찾아 움직였고 표적이 숨을 곳을 줄였습니다. 결국 적의 지휘 차량이 쏙 뒤에서 신호를 끊으려 할 때 이미 위치가 좁혀졌습니다. 예상 오차 7m라는 표시가 떴고 곧바로 표적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이후 감청 로그에는 조직적인 명령이 남지 않았습니다. 잔존 포병들은 각자 도망치다 서로의 위치를 노출했고 그 노출은 즉시 타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전투는 서서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함성보다 더 무거운 침묵을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어온 교리가 무너지는 순간은 언제나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전투 종료가 선언되자 상황실의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처음 회의실에서 한국을 조롱하던 순간과 지금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초반에는 한국이 무슨 대단한 무기를 숨겼겠느냐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가 같은 결론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가진 것은 단일 장비가 아니라 생존 중심의 체계이며 그 체계는 산악과 정글에서 가장 빛난다는 사실입니다. 아세안 내부 보고서는 즉시 수정되었습니다. 기존의 서방 장비 위주 비교표는 무의미해졌고 기준점이 바뀌었습니다. 사거리 40km 이상 정지 상태 사격, 준비 30초 내외 급속 사격 15초 내 3발, 동시 탄착 가능. 이 수치들은 더 이상 소문이 아니라 검증 로그와 영상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많은 분야에서 강했지만 이 순간 이후로는 포병에서도 기준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 변화는 한국을 좋아하게 되었다. 같은 감정이 아닙니다. 제 안의 오만이 무너지는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서방의 장비만이 답이라고 믿었습니다. 미국 제안서가 기준이 되는 구조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전장은 저를 비웃었습니다. 전장은 브랜드가 아니라 결과를 봅니다. 그리고 결과는 한국 K9 쪽에 있었습니다. 저는 작전 이후 현장에서 한국 포대 지휘관을 만났습니다. 제 앞에 선 그 장교는 과장된 승리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훈련을 끝낸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저를 더 흔들었습니다. 저는 군복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에게 먼저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 행동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전력은 큰 소리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준비하고 필요할 때 숫자와 생존으로 말합니다. 한국이 그랬습니다. 세계는 오랫동안 한국을 작게 보며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전장은 그 안심을 부숴버렸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뒤따르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장을 정의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놓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국경의 승패가 아니라 아세안이 누구와 함께 설 것인지, 미국을 포함한 기존 질서가 무엇을 다시 배워야 하는지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기억해야 할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한국은 숨겨온 것이 아니라 준비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K9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난 순간 전 세계의 상식은 되돌릴 수 없게 깨졌습니다.